왜 6월 2일 날 그렇게 쉽게 구속되는 게 3월 5일에는 안 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군본부에서 했던 20배에서 했던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네. 당일 근무하는 사람을 뭐하러 근무까지 바꿔가면서 그 자리에 불러내냐고요. 술을 마셨으니 운전한 사람은 술을 안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사는 스탠바이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갑질 중에도 그러네. 악성 갑질이죠. 생각해보면. 상사라는 사람이 자기 지인의 개업식에 그것도 코로나 사태에서 그러네. 그러니 덮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겠지. 알려지면 작살 나니까. 군검사, 군판사가 같이 골프 치면서 형 이거 몇 년을 집유 줘 집유. 알았어. 이번을 보고 이번을 보고 응? 잘 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해주시죠. 정 기자. 오케이, 정현욱입니다. 네, 오늘은 짧게 자기소개 한 것만 하고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손님이 계시니까 이게 참 부끄러워. 쑥스럽네.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오케이 해주시죠. 우리가 너무- 킬 앵커. 넘어가시죠. 네, 다음 복 기자.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치 더더더미 면역 더더더더 있는 그렇죠. 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백신을 맞아가지고. 자, 그 저희가 오늘 방송은 이 알박기 특집으로 정말 알고 보면 빡치는 뉴스를 꽉꽉 눌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문유가 없고 알박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아, 너네 방송이 하고 싶어? 방송이 하고 싶니? 대리기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번 주 월화 이번 주가 정말 특히 좀 빡치는 기사가 좀 많았어요. 뭐 강제징용 재판 뉴스도 있었고 네이버도 있었고. 네이버도 있었고 너무 빡치는 기사 많은데 사실 지난주 이번 주 정말 제일 빡치는 기사는 역시 그쵸. 공군과 군에서 일어난 이 성추행, 그리고 누구도 그들의 편을, 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오지 않아서 극단적 선택까지 가도록 몰아붙인 군의 실상에 대한 뉴스가 가장 빡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화는요,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발생 뉴스를 많아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건이 시작하고 종결될 때까지 모든 단계가 다 개판이었다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단계에 문제가 다 있었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 기자 한 명 부른다고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군 검찰 출신의 이 군 관련 문제를 많이 다루고 계시는 김정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김정민입니다. 뭐 군검찰 출신이라고들 많이 인용을 하는데 뭐 법무관들은 군판사, 군검사를 다 순환보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군판사도 해봤고 군검사도 해봤는데 최종 보직은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국선 변호부장, 지금 한참 시끄러운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그걸 마지막으로 하고 2012년에 개업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군 문제에 사실 많이 발언도 많이 하시고 신경이 많이 쓰시고 또 관련 이제 수임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쪽으로 많이 하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윤일병 임병장 사건이었죠. 임병장 윤일병 사건이었는데 2000년 이후 가장 군에서 일어난 큰 사건 2건을 다 그러니까 그게 운명인지 다루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친했던 사람은 멀어지고 다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과 가까워지는 뭐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것인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윤일병 사건 때 인터뷰하시던 내용과
지금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절망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초기의 은폐, 그러니까 지식사가 아닌데 지식사로 그 일종의 좀 조작 비슷하게 가면서 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그때도 군의 안위, 지휘관들의 안위, 명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왜곡이 된 거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를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 결국은 지휘관이 다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군 전체 조직에 누를 끼친다. 그것 때문에 슬쩍 피해자를 회유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윤일병 사건 때도 윤일병의 유족들이 제일 바랬던 건 뭐냐면 살인 기소를 바랬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을 좀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네. 두 가지를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나서 그때는 또 대줘요. 기록 다 주고 살인 기소 이게 안 되는 게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모면하려고 하다가 더 난리치고 참모총장 옷 벗으면 그제 와서야 철저히 해보겠다고 이 지금 반복되는 공군 사건도 그렇잖아요. 아니 3월 2일 날 발생한 일이 구속이 안 되고 있다가 언론에 알려지니까 그날 밤에 바로 실질 구속됐어. 심사하더니 구속돼버려요. 네. 이게 뭔 코미디야 이게 법이냐는 거죠. 이것은 법이 그거 안 말고 되는 또 거예요. 그 몰카 사건 하나 있잖아요. 네. 비엔난. 그것도 바로 그러니까 언론에 나는 나니까 오늘 인터넷에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몰카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피해 여성들한테 차라리 나랑 사귀자. 어머.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는 네, 믿기지가 않아요. 실화냐? 네, 실화입니다. 그리고 뭐 저기 가해자가 너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더라. 어머. 이것은 이 사람들은 공무원의 공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질이 없는 거예요. 당장 옷 벗겨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여기가 보다시피 첫째 보고 단계부터 일단 사건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막아야겠지만 일단 발생을 했을 경우에 잠깐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빡쳐. 이미 지금 고구마를 많이 먹었어요. 자 보고 단계. 그 다음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다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 단계 4페이지. 그 다음에는 변호인이 하는 변호 단계. 그 다음 법원에서 선고하는 단계, 감형하는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가 모두 다 뭔가 문제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이미 고인이 되신 이중사의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스스로 저는 그분의 마음을 신경을 헤아리지도 못해요. 그런 일 겪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겪을 거라는 공포도 사실 느끼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말할 수 없지만은 정말 그분의 명복을 정말 빕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는데 일단 이 고인이 되신 이중사 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덕후의 익명님이 어떻게 군대 이놈의 새끼들은 한 번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줘서 사람을 죽게 만드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일단 어떤 일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뭐 그 남편분 진술서가 인터넷 언론에 좀 공개가 저희도 됐는데 보도를 그래서 쭉 읽어보면 충격적이죠. 일단 이름이 똑같다 그래서 같은 죄가 아니에요. 강제추행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깨를 좀 쳐도 강제추행이 되고 뭐 손을 잡아도 강제추행이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강제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을 보면 되게 충격적이죠. 후임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 키스를 하고 정말 이거는 간간이나 똑같은 거죠. 그게 피해자가 느끼는 그 충격은 그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게다가 그 범행이 있고 나서 숙소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의 숙소까지. 신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고하지 말라고 하고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뭐 무릎 꿇는 신용을 하고 그럼 온 천지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 자기 동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이죠. 이게 이 자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강제추행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단 범죄가 중대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벌어졌던 일이 노 상사와 노준이가 오전과 오후를 걸쳐서 회유를 해요. 그게 뭐냐? 너가 신고를 해도 좋은데 조직이 죽는다.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울면서 그럼 안 하겠습니다. 분리시켜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범죄도 심각한 데다가 이후 정황도 매우 안 좋죠. 그러면 3월 5일 날 첫 조사가 있었다는데 그 조사도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공군 본부 소속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급파돼가지고. 네. 그러면 그걸 다 조사했을 텐데 그렇죠. 바보입니까? 구속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자, 그렇게 조사하면 국방부로 바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방부에 보고도 하고 그분은 공군본부 경찰실의 실장한테 지휘보고를 했어야 맞는 거죠. 지휘보고 요지는 뭐냐? 중대범죄다. 게다가 그 회유 정황도 있다. 그리고 부인하고 있다. 빨리 증거 확보해서 신병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되고 회유가 계속된다. 피해자는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거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성범죄 전문 수사관의 당연한 기초 그렇죠.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3월 5일 날 왔다고 하는데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없어요. 조치가. 그러면 당장 이제 피해자 진술을 받아보면 심각하면 그게 사실인지를 가해자 수사로 바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의 말이 다르면 그렇죠. 목격자 확보하고 증거 확보해야 되는 게 그렇죠. 수사의 ABC 아닙니까? 그죠, 그죠. 딱 거기 피해자 조사하고 땡! 스톱 돼버린 거예요. 얼어버린 거죠. 적어도 이 첫 조사를 한 3월 5일 이후에는 자세한 보고서가 올라가긴 갔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3월 3일 날 카더라만 있었단 말이에요. 3월 2일 날 카더라. 3월 3일 카더라. 아직 피해자 조사를 제대로 해본 문서가 만들어진 바가 없어요. 그럼 3월 5일 날 비로소 최초로 문서화된 피해 사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보고를 군에서는 속보라고 하는데 발생 보고를 했다면 네. 추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3월 3일 날 내지 3월 4일 날 입건된 게 3월 4일 날로 보면 3월 4일 날 아마 20비에서는 공군본부 경찰실로 첫 보고를 올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3월 4일 오후쯤이나. 네. 그때 보고할 때는 카더라만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해요. 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고 이렇게 했다. 3월 5일은 조사를 해보니 추가 정황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후속 조치에도 쓴다고요. 구속 예정. 보강 조사하고 구속 예정. 아니면 뭐 가해자 조사 그렇죠, 예정. 그렇죠. 그런데 3월 5일 날 피해자 조사 끝으로 없어. 딱 멈췄어요. 딱 멈췄어요. 그게 너무 웃기고 또 이 사건에서는 운전했던 후임 부사관이 네. 자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선배들끼리 벌어진 일인데 거기서 봤어도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 네, 네. 어디로 가나? 아, 평생 사건. 자기 직장이잖아요. 네. 이제.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 차량용 브레이크박스에 찍힌 음성이나 동영상은 결정적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걸 누가 확보해야 됩니까? 그 수사관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오는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어떤 하사한테 가가지고 달라 해서 그걸 군사경찰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애초에 도대체- 의지가 없었던. 아니 도대체 거네요. 월급은 그럼 누가 받냐고요. 근데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라는 게 뭔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조직인가요? 자기가 인터넷에 뭐 학위도 받았다고 자랑한 뭐가 있대요. 그 정도로 네. 거기에 전문가랍시고 인터넷에 자랑됐대요. 그걸 누군가 보내줬어요 저한테 자랑스럽게 이렇게 네. 학위기를 그 옆에 끼고 찍은 사진을. 참 슬프죠. 네. 전문가이면 뭐예요? 네. 전문가님 뭐합니까? 전문가다워야지 행동이. 그렇잖아요. 아무튼 수사는 3월 5일 날 5일에. 첫 조사를 하고 나서는 정황이 안 보여요. 추가 조사를 한 게. 그러다가 3월 17일에서야 가해자 조사를 한다고요. 이건 뭐냐? 처음에 구속을 염두로 한 수사를 안 했다는 했다는 얘기예요. 거네. 그러면 네. 6월 2일 날 구속될 때는 군판사는 왜 구속했을까요? 자, 첫째 범죄가 중대하잖아요. 네. 인정을 안 하잖아요, 본인이. 회유가 있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잖아요. 네. 중형이 선고될 것 같잖아요. 도주의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한 거예요. 그 팩트와 3월 5일 날 팩트는 뭐가 달라졌냐고요? 똑같은 그대로죠. 오히려 네. 냉정히 말하면 이제는 구속할 필요도 없어요. 왜? 피해자 돌아가셨는데? 뭘 더 악화될 게 뭐 있습니까? 냉정히 말하면? 법리적으로 보면 구속했다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제 중형이 선고가 예상된다라는 요인은 있지만 미칠 악영향이 없어요. 피해자가 돌아가셔서. 재범의 그래서. 위험이나 뭐 이런 거. 뭐 회유할 근거도 네. 없는 것이고. 왜 6월 2일 날 그렇게 쉽게 구속되는 게 3월 5일에는 안 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군본부에서 했던 20비에서 했던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네. 물론 무엇은 구속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는 철칙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유족한테 일만큼이라도 이해가 될까요? 그 유족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말도 안 이해가 안 되는 되죠. 거죠. 네, 클리앙 댓글 정렬 기자 좀 읽으십시오. 네, 한니바르님이 어쩐지 회유 압박한 것들 공범 아니고서야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죠. 그 유족주 변호사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간부들이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중사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회식 자리에서 뭐 엉덩이를 전에. 쳤다.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남편 될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회식 때만 되면 나는 이런 일을 겪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으로 또 네. 그렇게 말 안 한 거는 또 얼마나 그럼요. 본인이 마음속에 그 놓여온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회식 자리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자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러니까 생기는 이게 거잖아요. 건데. 너무 서글픈 일이죠. 왜냐하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제 꽃다운 그 여자분들한테 그 선임이라는 사람들이 50대, 40대 네. 후반의 선임들이 그냥 그 이글거리는 욕망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 이 회식 자리도 저는 이 회식의 자리가 부각이 안 됐는데 매우 부적절한 회식이에요. 어떤 기본적으로 회식? 네. 지인의 모 상사가 자기가 아는 지인의 개업식이래. 군 복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그럼 회식. 왜- 아무 관계가 네. 없는데 심지어 돌아가신 분은 그날 당직 근무인데도 바꾸라 그랬대요. 참석을 꼭 해라. 여자가 필요했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그분하고 업무 관계도 아닌데 무슨 불가피한 업무로 서로 엮인 관계에서 회식을 해서 뭐 업무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가 꼭 와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당일 근무하는 사람을 뭐하러 근무까지 바꿔가면서 그 자리에 불러내냐고요. 그리고 그 사고가 벌어졌다는 그 차도 웃기잖아요. 술을 마셨으니 운전한 사람 술을 안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산은 스탠바이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갑질 중에도 그러네. 악성 갑질이죠. 생각해보면. 상사라는 사람이 자기 지인의 개업식에 다 나와라 한 다음에 동원을 누구는 하고. 운전하고 너는 술 마시지 마 스탠바이에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코로나 사태에서 그러네. 그러니 덮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겠지. 알려지면 작살 나니까. 생각 예, 예. 앞에 게 너무 빡치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 회식 자리가 매우 부적절했다. 그 자리에 부른 자체가 분위기가 아삼삼해지는 거죠.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을 상대로 상사가 마련한 자리에 그 자리에 불려갔단 말이죠. 거기서 술을 마시고 주어라 마셔라.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분위기입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회식도 아니고. 그건 정말 이 사람들의 평소의 행태가 그죠. 매우 일상적으로-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일상적으로 네. 그런 갑질이 만연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도 다 떠넘겼어. 이 가해자가 네. 다 일을 떠넘겼다는 진술이 나와요. 아, 일도 다 떠넘기고 가지가지 응. 가지가지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모든 비리가 다 여기 응축돼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조사한 사람은 바로 그것들까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핵심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그 부대 진단까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부대가 좀 이상하다 할 때는 부대 진단을 시키는 거예요. 감찰 쪽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러면 전반적인 걸 훑어보죠. 심지어 그렇게 되면 부대 감찰을 시작하면 예산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가 나면 네. 오부 합동이 뜬다는 게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이런 한 장까지 다 맞춰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리를 색출하고 뿌리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대는 지금 딱 봐도 이 남편의 진술서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니까 보이시잖아요. 훤히 보이시죠? 이렇게 평면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를 보면 얼마나 이 상사나 준위에 대해서 대대장이 통제불능 상태였냐고요. 군의 지침이 지금 사적 회식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니 바로 밑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사 준이면 대대장 바로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휘짓고 다니는데 영이 안 서는 거죠.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초기에 그들에 의해서 왜곡된 겁니다. 대대장이 바로 나서서 적법한 조치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따라간 거, 끌려간 거예요. 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회의를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의를 오전에도 하고 오전에는 최초 보고였으니까 아차 싶었겠지만 저녁 자리에 불러낸 건 이건 대대장과의 교감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오전에
선임 상사한테 보고를 했고 네. 그것이 대대장까지 이미 알려졌대요. 그쵸. 오후에 3월 3일 오후에. 네. 그런데 3월 3일 밤에 술자리로 불러요. 그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간도 크네요. 네, 진짜. 그 얘기가 그 술자리로 부르는 그 자체 행동이 준이 혼자 했다고요? 그걸 믿으려고요? 대대장은 뭐 하고요? 대대장 바보예요? 보고도 안 받습니까? 적어도 3월 3일 오후에는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대대장이. 보고를 받을 때는 사태 파악, 사태 본질, 후속 조치까지 그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가 따른 거겠죠. 그러니까 3월 3일에 술자리로 콜한 거는 어떻게 하라를 따른 거겠죠. 무마를 해봐라. 네. 아니면 내가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 대대장도 엄벌에 쳐야 될 사람인데 첫째 지위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런 엉터리 회식들 그 갑질들이 횡행했던 거를 대대장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사건이 터졌는데도 거기에 대한 적법한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최초 보고를 받고 하달한 지침이 너무 엉망 아닙니까? 너희들 스톱.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즉시 보고해, 신고해. 그다음에 피해자를 바로 불러야죠, 자기가. 대대장이 바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렇죠. 뭐 어떻게 해줄까? 어떤 보호를 해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줘야죠. 그렇죠. 내버려 두고 회유한 사람들 활동하도록 무대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밤에. 그러니까 그 밤에 회유를 당하다가 결국은 회유에 넘어갔다니까 그 망자가 망인이 안 하겠습니다. 조직이 그렇게 위태롭다면 내가 포기하죠라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대대장도 이제 금이 가니까 군령에 제대되면 뭐 연금 안 연금 나온다 안 뭐 나오고. 이딴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사, 준이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가 드러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장교가 있는 거라고요. 네. 고급 장교가 왜 있습니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고급 장교가 있는 거예요. 대대장이면 중령급 아닙니까? 연관 장교라고요. 준이 상사하고 같아요? 아니죠. 그 권한과 책임. 때로는 국가의 운명까지도 짊어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그까지 인연에 얽매여 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게 군을 위해서 도움이 됐습니까? 자기 부하를 그럼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차라리 대대장이 제대로 조치했으면 이중사가 왜 죽었으며 지금 그 장중사도 왜 구속됐겠어요? 그 상태에서 분리를 하고 조치를 했다면 장중사도 구속을 면했을 수 있잖아요. 결국 사람 죽고 가해자 그 사람도 구속되고 상사 준이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엎어서야죠. 그냥 뭐 바람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변호를 해요? 구속 하나 보자 하고 국민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뭐라도 지금 상황은 법조문을 꽤 맞춰서라도 엮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특명이 떨어졌으니 이거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이건 사법이 아니에요. 널뛰기를 하는 거지. 똑같아야 됩니다. 사법은 알든 말든 그쵸. 국민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똑같이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근데 그렇죠. 안 알려줬을 때는 구속도 안 해. 네. 사람 죽으니까 바로 그날 구속해. 이게 사람들의 이게 우리 도대체 국민들이 더 법원이나 군사재판 같은 걸 더 못 믿게 되는. 이분이 15비로 원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반응은 싸늘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사고 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서에 네. 어디 사고 친 여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뭐 이런 그런 식의 거죠. 시선을 느꼈다고 아니 나오더라고요. 단장이 15비 단장이 왜 만납니까? 전입신고할 때 부사관을 보나요? 중사? 안 봅니다. 단장이면 스타인가요? 원스타죠. 원스타. 공군에서는 준장들이 되게 그렇죠, 비행 준장이죠. 단장을 하는데 비행 단장들은 영관급 장교들만 전입신고를 받지 그렇죠. 부사관들은 받잖아요. 위관 장교들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자기 관심사병이라고 생각하는 관심이 있기 관심 때문에 병사라고 생각. 봤다라고 하는 네, 그러면 반대로 보면 그 특별히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불렀다면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힘든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 무엇을 좀 해줄까 이랬다면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런 정황은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망자가 단장 보고가 잡혔다니까 매우 불안해서.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중사인데 볼 일이 왜 없는데. 준장한테 업무 전입신고를 하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러나더니 그 대대나 이런 데는 뭐 코로나 검사를 안 했다고 뭐 너 뭐 진단검사 갑 받아라. 맞아 이렇게 그것도 뭐라고 모르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은 튕겨 나가고 튕겨 나가서 거기서도 또 거기서 고통받고. 고초를 겪고 이런 게 도대체 아직도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막상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는 화가 나네요. 화가 납니다. 자, 그런데 수사라도 그럼 제대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도 이제 수거를 안 해가지고 피해자가 이거를 구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도 이제 이중사 상황 뒤에 9일이나 지나서야 가져가서 조사를 하고 또 그리고 오늘에야 압수수색 이제 군사경찰대에 이제 오늘 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그 많은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오기정 기자 여기 5페이지에 KBS 사이트 루앱 댓글 읽어주시죠. 네, KBS 사이트에요. 정음님이 뭘 밝혀 대충 흉내내다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하면 되는 거지. 늘 하는 수법인데 뭘 기대를 하시나? 우린 답을 알 것 같은데 기자 양반만 모르는 거 아니야? 하셨고요. 루리앱에서 어디서 어떻게 님이 군이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하면 크크크크크 엄정하게 할 거면 사람 죽기 전에 잘했겠지 시발놈들아. 엄정하게 할 거였으면 사람 죽기 전에 잘하지 왜 죽고 나서 지금 이렇게 쇼하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하는 수사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진짜 지금 하는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이 너무 정말 이게 죄 지은 놈은 정말 죄 지은 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벌백계라는 말이 정말 이제는 사실 너무 뭐랄까 막 힘없게 느껴져요. 되게 무서운 말이어야 되는데 제일 힘없게 느껴져. 뿌리 뽑겠습니다. 일벌백계 이런 말이 제일 우습게 느껴지는 거야. 하도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니까요. 이 수사 전반적으로 문제였지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뭐 20비에서 벌어졌던 수사는 수사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도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로드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하라니까 그냥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도 하라니까. 해유자들까지는 구속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태에서 항상 군검찰이 보는 프레임이 던지는 시그널 있잖아요. 지휘권은 건드리지 마. 수사 라인에서 끝내. 그것도 경찰 라인에서. 검찰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네. 검찰은 성역처럼 있습니다. 심지어 윤일병 사건에서도 네. 상해치사로 기소한 검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 저 그거 궁금해서 군 네. 경찰이랑 군 검찰이랑 지휘 거기도 관계. 우리나라가 그 일반 민간 같이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거기는 체계가? 이제 과거에도 네. 병렬 관계였어요. 네. 군검찰이 군경찰을 지휘할 근거 규정은 없어요. 네. 개별적인 영장을 청구할 때랄지 이럴 때 통제를 좀 하지만 지휘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 보강조사해 이렇게 입건해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도 헌병 쪽만 저기 압수수색을 군사경찰실만 그죠.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좀 웃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기록은 다 가져갔는데 검찰에서 예, 수사기록 송치했거든요. 네. 이 사건은 20비에서는 사건을 끝내고 송치했어요. 그 20비 검찰에 송치했다고요. 수사실에 일체를 다 넘겨줬어요. 근데 거기 압수수색한다고 뭐가 나올까요? 그 설사 나왔다 칩시다. 그걸 직무유기로 입건할 수 있나요? 아니 직무유기 우리나라 그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얼마나 엄격하게 보는데요. 하는 신용만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신용만 했어도 조금 부실하게 하거나 늦게 하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20비 군사경찰이 잘못한 핵심은 뭡니까? 왜 구속 안 했냐거든요. 구속 안 한 게 범죄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애매한데.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회유가 아까 대대장 라인과 지휘 라인에서 벌어진 거 아닌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러면 어디를 압수수색해야 되느냐? 20비 단장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20비 저기 군사 경찰 단장실. 그다음에 이 정보통신 대대장실. 그다음에 20비의 인사참모부. 그다음에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그 인사라인은 안 건드리기로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안 건드. 왜 그러냐면 네. 군은 조직상 인사가 제일- 법원과 검찰, 경찰 위에 있어요. 아, 제일 그리고 중요한 그 사람들이 다 진급 여부를 다 결정해요. 평정 관리도 거기서 해요. 치위 라인 자체가 거기 그 육군 같은 경우는 헌병실과 법무실이 인사참모부 밑에 있는 듯하단 말이에요. 실제 사단에서도 법무참모를 개인참모로 하지만 인사참모부 밑에 편제해놔요. 자기들은 인사참모의 부하야. 이런 조직이 있나? 네, 진짜. 그런데 뭘 거기서 아무 힘이 벌어졌는지를 없겠네. 거기서 벌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건드리는 거지. 왜 거기로 가면 지휘관이 다치니까. 이런 사건에서 네. 군은
보고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일단 네. 보고부터 해놓고 봐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그래야 면피를 하거든. 선 보고. 자, 그렇죠. 이 사건에서 3월 3일 날 상사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럼 상사는 득달같이 자기 윗사람한테 준이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죠. 준이도 대대장한테 대대장도 단장한테 네. 단장도 지휘 라인을 따서 인사계통으로는 알려줘야 맞다고요. 그게 착착착 보고가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거 안 하면 군에서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휘관이 이미 알고 있는 3월 3일 날 밤에 벌어진 일은 그 준이 단독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중대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요, 세상에. 그 다음에. 어? 아니 부대 내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도 부적절한데 심지어 그렇죠. 술자리로 불러요.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그러더니 한숨만 쉬고 한마디로 시그널 주는 거지. 나 저 죽겠다. 야 살려다오. 그거 거의 어떡하? 무슨 술 먹고 풀자는 네. 생각으로 접근하는 그런 거 거죠. 이것이 그냥 피해자가 그렇죠. 풀어준다고 풀릴 일입니까 이게? 아무리 군 지침을 그렇게 내려도 일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눈 감고 가해자가 옷 벗으면 끝난다고. 내가 옷 벗을게. 아니 옷 벗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무슨 딜을 치고 그걸 있어. 뭘 대대 생색을 납니까? 중대 성범죄 저질렀는데 네. 그 자체로 구속이지 뭘 그렇죠. 옷 벗고 옷 벗는다고 생색내요? 내가 옷 벗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상사나 준이들은 엄청 그걸 그 애들이 치면서 대단한 일이라도 벌어지냐. 야, 얘 옷 벗는다더라. 야, 네가 참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게 대대장선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넌센스라니까요. 대대장도 지침을 받았겠지 단장한테. 이 군조직은 지휘관과 참모라인은 끈끈한 관계예요. 아유, 당연하죠. 생사를 같이 하는 그렇죠, 관계라고요. 같이 가야죠. 그런데 그럼 대대장이 단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단장한테 지침을 안 받는다? 3월 3일 날 밤에 움직임이 준이가 그 여군 중사를 술자리로 부른 거를 대대장 모르게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대장님한테 보고하고 야 그럼 어떻게 그 할까요? 준이 뭐 암계준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왜냐하면 군 경력은 준이가 높을 거란 말이야. 야, 그럼 제가 한번 아 그래 잘해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심리적 가시심이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군은 근데 발표하기를 그 노준이가 그 마지막 그 회유가 실패하니까 대대장한테 신고를 했고 대대장은 즉시 헌병 뭐 경찰실장한테 보고했다.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대장 살리겠다는 거죠. 네. 꼬리를 꼬리를 준이에서 자르겠다. 자르겠다는. 대대장을 방어막을 쳐가지고 그 단장 그 위로 안 윗선을 가게 보호하겠다는 하는 얘기죠. 거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것은 추측입니다 물론. 네.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누가 밝혀야 됩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밝혀야 검찰단이 돼요. 밝혀요. 어떻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근데 안 자료를 안 확보한 하고 다음에 있다. 거짓말할 게 뻔한 사람들을 논리로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검찰의 생명 아닙니까? 네. 팰 수는 없으니까 네. 패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료 확보를 한다. 둘째, 자료를 확보한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20비에서 제가 다른 피하려고. 사건을 해봤는데 어.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도 그런 간부들의 갑질이 횡행했었어요. 업무 다 넘겨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 죽었다라는 것은 시그널이라고요. 우연히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요. 뭔가 심각한 부대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시그널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개 상급 부대에서 한번 내려가서 점검을 합니다. 안 해요. 20비가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이 다 일어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육군 같은 경우는 자살 사고가 나면 상급제대에서 무조건 내려가요. 무조건 사망 사건 한다. 사고사든 자살이든 하면 점검을 해봐. 이게 그 수사하고는 별도예요. 수사하는 별도로 전체적인 점검을. 그래서 이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망 사고가 나면 지휘관은 죽어요.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요. 제가 그러다가 과로사 한 분도 봤어요. 군탈 사고 나고 해가지고 대대장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과로사. 그리고 본인 앞길도 이제 또 다 막히는 거죠. 그럼요. 일단 이 사건은 지금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게 그 가해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만도 아니에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처음에 구속이 됐더라면 오히려 피해자가 안정을 찾고 주변에서도 저 사람이 잘못됐나 보다.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명분이 서잖아요. 피해자도.
그럴 때는 오히려 용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도 처벌을 경하게 받고 군에서 나가지만 큰 피해 없이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사법이 추구하는 본질이라고요. 누구를 엄벌해서 그렇게만 하는 게 사법이 아니에요. 적정한 형을 줘서 맞아요. 피해자를 네.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도 적절한 형을 줘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양쪽 다 극단으로. 예, 그렇죠. 양- 지금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피해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살인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음. 법 제도가. 음.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강제추행범인데 살인자가 됐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살인에 준하는 형을 주지 않으면 사법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 준이나 이 노준이 노상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처벌을 불가피하게 세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조만간 구속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속단추를 잘못 끼는 그 바람에 사람들도 기껏 해봐야 회유했다고 자기들은 생각할 거예요. 회유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협박이 있었냐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죽겠다 하는 게 협박이냐? 변호인은 그렇게 주장하겠죠. 회유를 뭐라고 그랬냐? 네가 신고해. 좋아.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야 좀 살려줘. 이게 협박이냐는 거예요. 너에 대한 해악의 고지야? 협박이 법적 용어로는 해악의 고지입니다. 네. 그렇게 할 거야.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나 죽을 거예요 하면 그 협박이 된대. 들과의 긴밀한 개인적 관계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남남인데 네. 나 죽겠다는 게 협박이 돼요? 그런데 내용상 내용상으로 이 함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바보 아니겠어요? 법조인이라면 조직이 죽어? 그럼 그걸로 끝이야? 너는 어떻게 될 거 같니? 그러니까요. 이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협박이죠, 그게. 네. 바로 그 지금 고점이 지금 이게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 두 분도 변호사가 변론해주고 해서 빠져나갈 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안 되죠. 군사법원이 과연 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놔야죠. 목을 내놓는 거예요. 희생양으로. 소미로 막을 네. 걸 가래로도 그렇죠. 못 막는. 다- 네. 다 죽게 다 생긴 망했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들 하나하나를 따지면 그 가정들이 파탄이 되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준이분 상사분도 평생 여기서 몸담아서 다른 건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걸로 구속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가지고 연금 반전 잘리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이용당한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파급을 누가 만들었느냐? 1차적으로는 그 가해자지만 2차적으로는 기능하지 않는 사법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 폭발시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미 그 유족분은 그 금쪽 같은 자식을 잃었는데 평생 하해? 어린 반푼 치던 소리예요. 어린 반푼을 치던 지금 국민들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정말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러니까 윤일병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윤일병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내 자식이 그렇게 된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노를 느꼈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딸이 셋이에요. 어디 군대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애들한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공군사관학교도 있고 해군사관학교도 있고 국군 간호사관학교도 있고 경찰대학도 있다. 아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려서는 야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저기 뉴욕에 안착하면 얼마나 멋있겠냐.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도 그런 꿈을 한번 꿔봐라. 공사 보내겠어요? 그 기분 들었어 진짜. 가서 죽으라고? 진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서 보내겠냐고요, 이걸.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계기로 나온 기획 기사들 보면 군대는 여성 군인 복무자들한테 지옥이더라고. 아무튼 이 수사 과정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뭐 수사 뭐 됐다면 그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된다면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 이제 선임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민간 변호인을 쓰겠다고 했는데 공군 측에서 국선을 쓰시라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국선 변호인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 국선 변호인 제도가 무조건 다 나쁘다거나 무조건 좋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3월 9일에 국선으로 선임이 됐는데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게 50일 뒤래요. 피해자랑. 네. 어머.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야 계속. 50일 뒤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사건이 많았나? 모르죠. 그리고 나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날짜가 나왔는데 그 날짜 나왔는데
정해졌는데 보름이나 지나서 그 날짜가 정해진 지 보름이나 지나서 나 결혼해야 돼서 못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결혼해야 돼서 못 간다. 그래서 안 만났어. 그래가지고 결혼 갔다 오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자가격리 하느라 계속 못 만난 거예요, 피해자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피해자 망자께서 너무 나이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럼 혹시 피해자 진술 줬을 때 뭐 대리라도 좀 보낼 수 있냐 이렇게 보냈더니 답을 안 했대.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그 댓글에 이거 클리앙의 폭풍의 눈께서 그럼 화상 채팅도 있고 전화도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못 가면 다른 사람 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눈에 보이는 핑계를 대라. 저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하소연하고 뭔가 내 이야기를 좀 법정에서 좀 얘기해줄 대리인을 찾고 있는데 얼마나 참 무서웠을까. 혼자 불안하고 역시 얼마나 왜냐면 역시 군에서 뭐 선임해 준 게 그래서 이게 나 괜히 그랬나 민감할 거 그랬나 얼마나 막 범민이 심했겠어요. 피해 구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공포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확한 용어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입니다. 네. 근데 변호인은 범죄자들한테 붙이는 걸 변호인이라고 그래요? 하기 때문에 다른가요? 정확한 용어는 예, 피해자 변호사 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반인들은 그걸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라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는 그 기능이 이 법적 성격이 당사자성이 없어요. 증인인 셈이라고요. 형사 절차는 철저히 우리 근대사법에서는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사와 그 범죄인과의 대립구조지 그 사이에 피해자는 증인으로만 기능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성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자권을 인정하면서 형사 절차에서 그걸 반영하자 해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제도들이거든요. 요즘에 예전에 많이 그렇죠. 없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첫째, 자 수사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수사 기록 열람을 안 해줘요. 재판에도 들어가지만 자리가 없어요. 증인석에 그냥 저기 방청석에 앉아 있거나 피해자가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앉아 있거나 무슨 말을 이게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저 거짓말이에요 하면 재판장이 조용히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켜보니까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이 이게 약간 무마하려고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붙여졌을 때 그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뭐 조금 더 그 피해를 더 이렇게 잘 전달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소통 창구 역할로 그 변호사가 제대로 기능해 주기를 바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현역 군인입니다. 군법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곧 군검사를 갈 수도 있고 군판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명확한 지침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보호해. 야 회유가 들어가거든 이렇게 조치해. 이렇게 보고해. 매뉴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군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나 여기선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뭔가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제대로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양성평등관이랄지 여러 가지 그 역할을 가장 강하게 해야 되는 사람은 지휘관입니다. 사실은 지휘관이 보호자죠. 사실상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은 지휘관인데 아무튼 그래서 유족 측에서 뭐 직무유기로 고소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나중에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제 이제 MBC에서 보도를 했지만은 뭐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셨는데 뭐 사진이 이쪽에도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셨고 국선 변호인께서는 그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하시고 이제 기자와 이쪽을 상대로 이제 뭐 고소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도 뭔가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특히 군내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뭔가 전문성을 좀 기를 수 있는 뭔가 좀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아예 민간에게 뭐 맡기든지 뭔가 이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아웃소싱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 변호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채하면 다 지원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음. 아니 군판사 군검사 심지어 군대 때문에 끌려간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관심도 없었던 피해자 국선을 보직이라고 해가지고 띡 던져두면 제가 예비군 갔더니 지뢰병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예비군도 했었거든요. 원래는, 예. 병사 마치고 예비군 하다가 예비군 7년차까지 마치고 다시 법무관을 갔는데 아, 지뢰를 본 적이 없는데 지뢰병이래 보직이.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양반이 한 번도 관심도 없었던 것을 그냥 보직 개념으로 너 이거 해 강제로 맡긴 거거든요. 그것도 뭐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거니까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성실하게 이행을 바란다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베이스를 깔아줘야죠. 욕하기 전에. 아무튼 이 국선 변호인에 대한 이 많은 분들이 비판과 이 의혹 논란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건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번 일 아직 뭐 법원에서 지금 뭐 판결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군사 법원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 감형을 시원시원하게 해준 경우가 많고 그 사유도 정말 황당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이 군사 재판에 물론 뭐 당연히 가보셨겠지만은 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서 여군 5모 대위가 직속 상관인 A 소령이요. 나랑 하룻밤만 자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녹음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는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이분이 이런 일이 있는데 민간 법정에 나중에 나와가지고 했더니 이게 실형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빈번합니까? 어떤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오대희 사건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을 자세히 비판한 글도 쓴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판결문이 앞뒤가 안 맞는다. 앞에서는 계속 이 사람의 나쁜 점을 이렇게 가해자. 그 가해자의 그 악성에 대해서 쭉 쓰더니 감형류. 갑자기 선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쓰다가 평석을 쓰다가 너무 힘을 뺀 거 아닌가 앞에서 그렇게 좀 시니컬한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군에서 물론 집행유예 자체도 군복을 벗기고 퇴직금, 연금 반절을 뺏는 중한 범죄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도저히 집행유예를 줘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 그게 어떤 그 죄형법정주의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도 뭐냐면 이게 강제추행은 없었어요. 성희롱성 발언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피해자 변호사하고 저희가 친해서 아이디어를 서로 짠 게 뭐냐면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한번 의율해달라고 해라.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에요? 부서장이니까 그렇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도 참았겠죠. 네. 그래서 오죽 힘들었으면 정신적 고통이 심했으면 자살했겠습니까? 그 직권남용 가혹행위 아니냐. 약간 직장 내 괴롭힘 네, 같은 그렇죠. 거죠. 네. 그 군내 갑질을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이 그 직권남용 가혹행위다. 그걸 의율을 해줬어요. 1심에서. 그래서 집행유예까지라도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군사법원에 가서인지 아무튼 2심에 가서는 실형이 나왔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악성 사건이죠. 그 사건을 보면 부하 여군을 어떻게 성적으로 착취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넌지시 던지고 이렇게 그 시그널을 줘요. 어떻게 하라는 시그널. 그러면 이제 좀 편해질 거다. 그것이 쭉 보인단 말이죠. 굉장히 악성 사건. 장기간 동안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 1심 판결을 했던 분은 어이없게도 여자 판사였어요. 그건 뭐냐면 네. 물론 단순 비교는 힘듭니다. 네. 여러 양형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는 힘든데 네. 이런 비난이 가능하다고요. 뭐냐면 집행유예를 주고 나니까 야 군판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군인이니까 감싸기. 네, 지휘관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비난하는 건 그분들한테 인격적 모독이 될 겁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공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한 것처럼 보여져야 돼요. 일단. 자, 민간의 독립된 판사가 그런 판결을 했다면 그런 오해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양형 판단에 미스가 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원래 저 판사가 저런가? 이렇게 욕을 한다고요? 그런데 군 판사가 하니까 야 군인이니까 저럴 거야. 감싸기. 나중에 오히려. 좋은 자리가 가려고 그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군판사 끝나고 아닌 게 아니라 국방부로 영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순서대로 갔는지도 모르지. 그럴 수 원래 있죠. 그 순서대로 네. 갔는지도 모르지. 근데 그쵸. 그런 오해가 가능하잖아요. 네. 엉터리 판결하더니 어. 좋은 대로 가더라. 음. 그래서 민간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판사들은 네 보직, 다섯 보직이 미리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분이 확실히 보장돼 있고 네. 그 사람이 재판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페널티 받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는 그런 보고 조직 하나도 없는데 음. 군판사면 뭐해? 신분 보장이 안 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민간 판사들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탄핵 소추가 되지 않는 탄핵 심판에서 이 파면되지 않는 한은 옷을 안 벗어요. 그 자의에 그쵸. 의가 반해서는 군판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징계를 해가지고 그냥 현부심으로도 잘라버려요. 아 그래요? 네, 현부심으로도 자를 수 있어요. 현부심이 뭐예요? 현역 복무 부적합이라고 규정이 어떻게 돼 현역 있냐면 복무 부적합. 네, 정식 재판에 해부되거나 중징계를 받거나 판사가 네, 동일 계급에서 2번 징계를 받으면 현부심 해부된다고요. 현부심 해부해서 잘라버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법관으로서 독립되게 재판해달라? 그게 더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네요. 웃기는 얘기죠. 그것은 우린 이 근대사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모르는 넌센스예요. 사법농단 때 나왔잖아요. 네. 완벽하게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조차도 네. 일본 그 강제징용. 지국장 세워서 네. 조지잖아요. 네. 무죄 주면서 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참 창피할 세계사에 정말 창피할 세계 노릇이죠. 외교사에 정말 별거 없어요. 판결이. 그런 정도인데 하물며 아무런 신분 보장이 안 돼. 오늘 당장이라도 보직해임 돼서도 국선으로 가. 판사하다가 극단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야 보직해임하고 쟤 바꿔. 와, 진짜. 어. 와. 참모로 근데 가? 그거 정하는 게 인사참모부인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거죠. 야, 그럼 그러니까 법원 그건 행정처 이제 같은 데네. 진짜 왜냐면 무섭다. 그렇게 되진 않지만 네. 그럴 수 있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정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저 모 국회의원께서 현직에 있을 때 사성 장군을 구속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최강욱. 국방검찰단에서 군검사로 사성 장군을 구속했다고요.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을 조사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보직해임 해버렸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조사했던 그 육군 참모총장 밑으로 가야 돼요.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이런. 진짜. 근데 이러니까 주옥같네. 민간들이 봤을 때는 이런 킹리적 가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8페이지 다음 댓글 정리해 주세요. 더스티 블루님이 군인이 검판사 변호사까지 모두 하니까 검판사 변호사를 민간에 데려가서 하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판사, 변호사 전부 다 군에서. 그러니까 하니까. 그게 이 사건 같은 이게, 경우도 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밖에서 보기 너무 웃기는 꼴이에요. 국선 변호도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도 군인. 현역 군법무관, 판사도 군법무관, 네. 변호사 검사도 군법무관, 판사도. 네, 다 그나물에 그 밥 같은 느낌. 옛날에는 맨날 같이 회식하고 그랬던 사이에 지금 그나마 판사도 올리고 국선도 올려서 조금 그런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농담으로 그랬다고 골프 치면서 군판사가 같이 골프 치면서 형 이거 몇 년을 집유 줘 집유. 알았어 이번을 보고 이번을 보고. 응? 잘 쳐.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제 후배가 한 말이에요. 후배 법무관이 참 저는 그 후배지만 그 말을 늘 곱씹거든요. 사법은 공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공정한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몰라. 없는 그렇죠. 본인도 모를 수 네, 있어요. 본인도 네. 몰라. 네. 사실 민간으로 내보낸다고 더 잘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죠. 안 해봤는데 네. 모르죠. 그러나 그걸 우리는 의심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이상한 구조. 이거를 바꿔놓고 보자는 거예요. 네. 최소한의 이제 공정성을 담보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죠. 어떤 시스템이나 네. 제도나 네.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놓고 거가 더 중요한. 그 다음에 건데. 그것조차도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로 또 그쵸. 찾아볼지언정 근데 일단은 지금 거기에 이렇게. 온갖 그 비난의 화살이 가니까. 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군사보험법이 개정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뭐 이게 지금 그래서 의미 있는 지금 진정이 있는 6월, 겁니까? 6월에 이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으로 보내고 이런 그 개선을 한다는 건데 그게 벌써 저희가 현직 갔을 때도 나왔던 얘기라니까. 누가 막는 별로 거예요? 실현 누가 싫어요? 가능성이 없는 건가?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역학 구도가 이제 결국은 추동력이 잘 안 생기는 이유는 반대 세력은 셉니다. 이걸 반대하는 세력보다는- 사람들은
사법권을 놓으면 지휘권이 무너진다. 지휘가 곤란해진다라는 이런 군대대. 이 맹신이 있어요. 맹신. 예. 사법권을 놓으면 본인들도 두렵겠죠. 자기들 지휘권을 네. 위협을 할 수 있으니까. 막 당연한 바깥에 거예요. 법원 가서 막 그건 당연한 고소하고 막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싫겠죠. 전제주의가 뭡니까? 다 가지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싶죠. 그 본인들은 그 사람들의 욕망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욕망을 절제해서 이건 내놓을게? 네. 그렇게 안 기대할 수는 됐다고요. 없죠. 그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 같은 경우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면 달콤하죠. 왜냐하면 사단장 같은 경우는 다른 권력도 세지만 이 별들이 왜 별이냐면 법무관을 데리고 있어서 별이라는 거예요. 영관장교와 장군이 되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별이 되면 사법권을 가져요. 자기 부하들의 모든 이 형사벌을 자기가 어찌됐든 간에 내 사인이 들어가야 돼. 물론 내 맘대로는 못하지만 징계 그것이- 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중계는 가능한 거죠. 중징계 이런 거. 그 이걸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알게 모르게 지휘관들한테는 이것이 있어야 내 명이 선다라고 생각해요. 영이 선다고 생각. 네, 영이 선다. 이걸 뺏기는 순간 영이 안 설 거다라는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께 그게 전투력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북한은 갑자기- 당연히 그렇게 하겠네. 그러네. 아니에요. 오히려 북한이 음. 법원과 검찰을 형식적으로나마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꽤 고위직이에요. 어. 우리는 정말 이게 참 슬픈 일인데 법무관 조직에서 군 검사, 군 판사를 통틀어서 법무관 조직에서 최고 수장이 별 하나예요. 군사 경찰은 2개도 나오고 하나도 나와요. 어떨 땐 2개였다가 어떨 땐 하나예요. 그게 위상이라는 거예요. 아 별을 우리 몇 개를. 위상이. 자, 의무사령관은 투스타 내지 쓰리스타입니다. 네. 그게 위상이라니까요. 그렇죠. 검찰의 위상이라는 거는 그 정도예요. 그냥 아, 특별 참모부로 너무 그렇게 낮다.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보필하는 네, 네. 지휘권을 충실하게 보필하는 지휘관 대신 나서서 칼을 휘둘러 줘. 이게 군이 사법을 바라보고 사법에 대한 기대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지휘권 확립, 군기 확립으로 시작해요. 사법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어요. 사법 정의가 아니라 군기 확립, 지휘권 확보, 지휘권 보장, 전시, 작전 수행권 보장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놓기가 싫은 거죠. 오히려 뭐 피해자 인권이나 사법 정의나 이런 게 사실은 법 같은 경우에는 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순서가 약간 좀 이제 다르네요, 우리가 민간이랑. 다른 건 참 미국 좋아하잖아요. 네. 미국은 상상이 안 돼요. 어. 미국은 그 법무관들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지휘관이 그 법무관의 통제를 받아요. 그렇게 가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사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에 대해서는 민간이 행사해요. 그쪽 미군이 군사법원을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형사사건을 군법무관이 할 거다? 아니에요. 매번 사건이 날 때마다 지역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사건은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그래서 군 색채가 짙으면 우리가 할게. 이렇게 조율해요. 기본적인 살인 뭐 강도 사건 이거 안 해요. 다 민간에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우리 건국 당시에 혼란기에 네. 군이 막강해지면서 사법권까지 장악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통이 또 12.12 사태를 거치면서 이게 네.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거치면서 이게 더욱더 그렇죠. 강고해졌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제 사회들, 뭐 기자 사회, 아니 뭐 검찰들, 뭐 판사들, 근데 군인들 보면은 뭔가 자기들만의 문화와 여기만의 어떤 통하는 그런 질서 그런 것이 또 의사 사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그게 민간인들의 눈높이에 이제 맞춰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아까 그 착취 문제만 해도요. 우리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민간 기업에서 팀제로 바뀐 게 3, 4년이 됐어요. 팀제로 바꾼 이유는 층층 시야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은 A가 하는데 감독 1B, 감독 2C, 감독 3D 이렇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팀제로 만든 거예요. 감독자 하나, 실무자 하나로. 군은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하나, 계속 층층 시야에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은 쭉 내려와서 하나로 몰려요. 막내만 해. 네.
그런 현상이 이 부대에서도 보인다니까요. 음. 그거를 바꿔주는 노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를 바라볼 줄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그 외부의 시각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그러니까 터부시하잖아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네.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예. 효율성의 관점을 한번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이 군대 내 성범죄만 해도요. 음. 참 슬픈 게 상식선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한 번쯤은 예. 가동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알기로 없어요. 네. 국방부에서 그런 발주를 해본 적도 없다니까요. 그러니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백날 대책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을 설치하고 신고 특별 조치반 운영을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웃음이 나는 거예요. 헛웃음이 맞아. 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니네가 똑바로 하겠냐. 그만큼 불신이 높은 상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기들만의 질서에 되게 익숙해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외부에서 더 충격을 가야겠다. 우리 이거 지금 보시는 특히 저희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가 이 분노와 이 억울함을 내가 그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뭔가 이 변화에 좀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좀 어떤 거에 좀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국회가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흩어진 다수의 생각은 있지만 모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저항하는 세력은 강합니다.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하는 세력은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이 법을 추진하면 그냥 바로 빨갱이를 찍어요. 제 이상해. 빨개. 이렇게 낙인 찍어버린단 군 말이에요. 내에서도 그렇고 네.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추동력이 나오는 것은 일반 국민이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일반 국민만 여기에 이해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외가 예, 있고. 여기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은 이익 집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강한 이익 집단으로 남아 있다고. 근데 군사법을 개혁하려는 쪽은 이익 집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무관들조차도 싫어한다니까요. 법무관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게 참 슬픈 현실인데 법무관들도 이걸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세력이 없다니까요.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이네. 그럼 국민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뭐 법 쪽의 어떤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분들의 좀 더 응원을 좀 보내고 좀 그렇죠. 관련 법에 그게 관심을 결국은 가지시는 이제 뭐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걸 결국은 이걸 표방한 사람들이 극우 보수로부터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이걸 표방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밀어줄 사람들은 전폭적 지지를 해서 이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군사법 개혁에서 저는 적어도 고등군사법원을 내보내고 검찰 조직이나 저기를 통합한다. 그 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군사 경찰이 문제예요. 검찰보다도 군사 경찰이 문제라니까요. 왜 그런 그 사람들을 평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헌병사령부를 만들으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군사경찰사령부를 만들어서 거기 눈치 안 보고. 군사경찰 자체의 평가 시스템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그렇죠. 그 당연히 수사 그럴 잘하냐 못하느냐. 사단에 속해 있나요? 네. 군 경찰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장의 평정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뭐야? 그러면 중령에서 대령 가려면 일단 사단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미친 듯한 평정. 칭찬. 우와 충성심 대단하고 막 이 깨알같이 써줘야지. 그게 기본이죠. 그거 안 돼 있으면 수사 백날 잘해봐야 빵이라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 그런 군의 다양한 시스템입니다. 참 오늘 들으시면서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싶으신 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을 지금 수십 년째 여러 명이 죽어가는데도 그대로 지금 이어오고 있는 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그래 뭐 대통령도 군인이고 뭐 이러니까 그냥 넘어갔다 쳐. 그때는 그냥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거 빨리 뭔가 조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카,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자식들이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번 기회에 좀 어떻게든 지금 국회에서 더 해결하고 판결도 이제 국민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보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군법이 더 엄격하다고들 많이들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할까가 되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겠네. 수가 없는 네. 군법이 엄한 것은 뭐냐면 비대칭으로 엄하죠. 위와 아래로 봤을 때 아래에서 위를 치받는 거에 대해서는 엄한데 위에서 아래를 치받는 것은 엄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특별 규정도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특별 규정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건 이 아래에서 위를 이거 그게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군용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식구 감성이란 말이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항상 저기 군인권센터에서도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고등군사법원 없애고 그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 항상 대답은 제 식구 감싸기라 그랬는데 제 식구가 뭐 같은 군인이라도 그렇게 뭐 꼭 감싸야 되나 이랬는데 정서적으로 그냥 이거는 내 이해관계 때문이네. 그럼요. 네. 군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문화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제가 얘기하는 게 근무연이라고 그래. 근무연. 근무연. 연속. 한 번이라도 나와 같이 근무한 사람. 근무연. 이건 형제. 정말 웃기잖아요. 쟤를 그런 내가 개념이 어떻게 있구나. 뭐 전투에 참여한 것도 진짜 그래서 자기 사단장이 진급을 해야 나도 같이 또 영전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관계네. 이해관계예요. 밀접한 상호간에 형제를 밀고 당기고 하는 표방한. 한놈이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학연 지원 근무연. 자 여기서요. 이중사를 보호하겠다는 사람은 군대에서 보면 짱구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오히려 왜? 이거 왜? 답이 없어. 왜 이중사를 보호해? 그러니까. 그렇잖아. 뭐 무슨 이득을 보려고? 찍히려고? 그 군사가 그만 할래? 진짜. 평생 긁히고 이제 나갈래? 이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참 뭐랄까 진짜 보통 오늘 많이 빡친다. 보통의 사람이 잘못된 시스템에서 어떻게 악마같이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악마같이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자, 그래서 변호사 우리가 정말 너무 빡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이 시청자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고 많이 아시게 됐을 것 같은데 오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란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방송 중에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우리 집사람이 보면 또 선생님이시던데. 우리 집사람이 보면 네. 정말 이제는 그만하라고. 마지막 방송을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그래도 뭐랄까 이게 그냥 프로그램 나와서만 1분, 2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좀 제가 길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말 깊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그려 보이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한번 취재를 하고 또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2부 더 빡치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